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국회 추궁에도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힌 홍명보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경기 결과가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에 축구협회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보다 풍요로운 환경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결핍도 많아졌는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우리 아이를 마음이 단단한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텔아비브에 발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정치 경제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가 있는데요. 이 모사드 본부를 노렸을 거예요. 최근에 그 레바논 전역에 무선 호출기 폭탄 테러 주도했다고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모사드고 이 본부를 노렸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런데 이 지난해 10월부터 가자지구 전쟁 발발하고 나서 그 이후에 헤즈볼라 미사일이 이렇게 이스라엘 중부에까지 도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헤즈볼라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가장 중심 도시 텔아비브 쪽으로 미사일 발사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 탄도미사일 발사 즉시 중부 지역에 공습경 모사일을 올렸고 미사일을 격추한 뒤에 즉각적으로 반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심 도시를 공습당한 거잖아요. 이스라엘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은 한층 커져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스라엘 측은 또 지상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새 단계에 들어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북쪽에 화살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고 기동과 행동에 완벽히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레바논 침공을 거론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그 이스라엘군 사령관이 한 여단을 방문했을 때 여기 이 여단에서는 레바논 지상전은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헤즈볼라는 이란에다가 이스라엘의 직접 공격에 나서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란 측의 입장을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중동 확전에 일부러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란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확전 우려가 고조되는 중에 미국 정부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전 중지를 시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프랑스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레바논 비롯한 다른 아랍 국가들도 협의에 참여하도록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를 개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네, 기초로 하는 그 핵 교리를 개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그 내용의 골자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핵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가 핵 보유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재래식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다면 이것은 합동 공격이다 이렇게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국도 공격자가 되는 건데, 그 미사일을 줬다는 이유로 공격자가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럼 우크라이나가 서방국에서 온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 이렇게 되면 그 서방국도 공격 대상으로 열어놓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미사일, 폭격기, 드론 등으로 대규모 공격에 나서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우리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도 명시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러시아는 본인들 자국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핵교를 개정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국을 지킨다는 빌미를 내세우고 있는 거고, 한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양당 대선 후보 해리스 트럼프 후보하고도 만나서 어떤 전쟁 계획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을 제공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죠. 네, 사실 탄도미사일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지상전 얘기 나올 때 우리로서는 긴장을 하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요. 네. 미국의 소리가 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 브리핑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커비 보좌관은 지금 우리가 매우 우려하는 건 점점 강화되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다, 이렇게 운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은 북한의 포탄 공급을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역으로 군사 제공을 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역량을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북한산 포탄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개성공단하고 경기도 파주를 이어주는 경의선 도로입니다. 한때는 여기 남측 차량들이 오가던 도로이기도 한데 이 도로의 북측 구간에 새롭게 흙을 덮은 듯한 흔적이 여러 겹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해에는 안 보였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미국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3사 중 방벽을 세웠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군은 일단은 이게 지뢰 매설을 하고 복토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고 방벽의 형태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뢰 매설이 한 올해 초쯤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 북한이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물리적인 단절 행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또 자체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나서고 있는 정황도 보여졌는데요. 올해 2월까지는 여기 남측 기업 부지, 개성공단 남측 기업 부지가 공터였었는데 지난달쯤에 공사를 해서 최근에는 그 새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 파란 지붕이 있는 새 건물이 보이고, 또 원래는 방치돼서 흐려졌던 횡단보도에는 또 새롭게 페인트를 칠한 모습도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로 자재 마련 같은 거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던 개성공단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70여 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이렇게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하는 건 지난달 그때 간호법 제정안,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 처리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대표적으로 조금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먼저 딥페이크 방지법입니다. 그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걸 소지하거나 시청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고,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촬영물을 삭제해주고 피해자 지원하는 걸 국가 책무로 명시한 내용 등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의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열흘에서 2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임금체불 방지법도 포함이 되는데,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안 준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70여 개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최종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제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죠. 네, 비쟁점 법안들 뿐만이 아니라 방송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입니다. 가결되려면 이 재적의원이 과반 출석해야 되고, 그 출석 의원들 중에서도 3분의 2가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여당 이탈표가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결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법안들도 모두 폐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오늘은 아니지만 이 법안들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권이 예정돼 있어서 또다시 끝도 없는 도돌이표 전국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거부권 전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단독 상정하면서
여야 대치는 또 격화하는 분위기예요. 네, 어제 그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포함한 야당이 내세운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안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여기 이해 충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라고 이해충돌 규정을 적어놨어요. 김건희 특검법을 겨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또 하나는 국회법 개정안인데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대상자에게 송달이 되면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못 그만두게 한다. 대표적으로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때 그 탄핵안이 오르면서 급작스럽게 자진 사퇴를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은 이게 직무정지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탄핵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만둔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걸 막는다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 때 전부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국감 증인만 무려 100명이 채택됐는데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돼서 여당이 반발하고 있어요. 네, 이제 곧 막이 오를 국정감사. 국감은 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다음 달 21일, 25일 이렇게 국감 증인으로 각각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로는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관련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미 그 전에도 사실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 부른 적은 있어요. 그건 그 국감은 아니었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었는데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 불출석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공천 개입 의혹까지 떠오르면서 사실 김건희 여사 둘러싸고 잡음이 막 상당한 상황이라서 이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혹의 폭과 깊이가 아주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의혹은 더는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출석은 거부를 할 수는 있고요. 어쨌든 간 이 새로운 태풍으로 떠오른 게 공천 개입 의혹인데 이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또 연루된 명태균 씨도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불렀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 39명 했는데 여기 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측에서는 증인 명단 합의가 어려워서 일단 출석을 한 민주당 안을 처리한 것이고 다음 전체회의 때 여당 측 명단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즈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때와 달리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소식 어제 이 코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결국 불기소로 결론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정치 뉴스에서는 어제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러니까 외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였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근데 처음에 있던 김건희 여사 수심위는 불기소를 권고했고 최재형 목사 수심위는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데 네. 권고 성격이니까 검찰이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봐도 검찰하고 수심위의 결정 내용이 모두 일치했던 건 아니에요. 반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애초에 청탁금지법 좀 이게 복잡한 게 배우자 처벌 조항이 지금은 없는 상태여서 법 위반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거는 불기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 인정된다고 해도 대가성 같은 걸 추가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과거에도 검찰하고 수심위 결정 내용에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다만 이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 중에 불기소는 몰라도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검찰은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소를 하고자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나서서 불기소에 애를 쓴다. 이런 그림이 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간 기계적으로 봤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수심위 권고대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최재형 목사는 기소로 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무혐의. 아니면 이거 다 아니면 두 사람 모두 기소. 이렇게 간다는 걸 기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법조계 안에서도 그러면 가방 준 최 목사만 처벌하는 건 법리적으로 아무리 이거
맞게 한다고 해도 국민 감정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최재형 목사도 검찰을 향해서 수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검찰이 결론을 내리고 나면 후폭풍은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간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데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가 정해졌다고요. 네,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가 됐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추대했습니다. 먼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후보 이렇게 물망 오르고 이름 올렸던 사람 중에 제일 강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국회의원 시절 때 2010년이었는데 이때 자신의 홈페이지에다가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다가 법원까지 이제 가서 판결을 받고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 내기도 했었고요. 뉴라이트 정책위원회 위원회를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진영 후보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제주 4.3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등등으로 활동을 했는데 전혀 상당히 색채가 다른 두 사람이 오르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양쪽 모두 그 단일화로 추려지긴 했는데 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단독 후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아직 출마 의사를 접지 않아서 내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할 때 변수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진보 진영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경선 불참 후보가 4명이나 돼서 이분들이 이제 다 실제로 출마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표 결집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에 차가 많습니다. 더 가서는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 중앙분리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평 쪽으로는 현풍 분기점 부근의 어려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3km 구간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고요.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 작업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일죽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소통은 1차로에서 가능한데요. 2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은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은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화요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이 체육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일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논란에 대해선 정명구 회장, 홍명보 감독 모두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특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본인들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세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정몽규 회장의 발언을 그대로 좀 전달을 드릴게요. 모두 발언에서 감독 선임권에 대해서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 선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더욱더 아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인을 선발한 공정한 절차를 선발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그 협회가 네. 누군가를 선발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쵸. 그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이후에
그것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분을 일으킨 점이 대단히 죄송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경기력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기력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근데 사실 국민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경기력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쵸. 예, 그 선임 절차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도 이 홍명보 감독은 본인들의 경기력 때문에 이렇다라고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뭐랄까요 핀트를 잘못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모두 봐도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된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PD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스포츠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 최근에 느끼는 생각인데 더 이상 사람들은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월드컵에서 4강 가고 이런 것들을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스포츠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는 결과에서 오는 환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그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 절차에서 오는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그 뭐랄까요 좀 환희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도쿄올림픽 때도 우상혁 선수가 4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고 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은메달을 땄던 김예지 선수를 보면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는 거랑 저는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 홍명보 감독 선임권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 경기력이 안 나와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스토리들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포츠만큼은 정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스포츠가 지금 정당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는 이유가 사라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그동안에 좀 이어졌던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기력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다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다시 돌려보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런 잡음들이 묻힐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은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은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핀트가 잘못됐다는 거를 냉정하게 인식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시대가 좀 변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람들은 그 앞선 그 불공정한 과정을 눈 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정당한 과정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는 겁니다. 네.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만 사퇴 의사를 밝혔을 뿐 뭐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모두 사퇴설은 일축했어요. 네. 그래서 팬들 공분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버티기를 이어갈지 둘의 거취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 둘이 절대로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핀트가 어긋났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둘은 지금 본인들이 약간의 그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희생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억압과 탄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유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도 굉장히 본인의 스타일대로 해서 월드컵에서 브론즈볼까지 받았을 정도로 성공한 커리어고 정몽규 회장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재벌로서 성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그 인지 부족 왔을 때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홍명보 감독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박주호 그 전 전력강화위원이랑 만났을 때도 굉장히 약간 그 떨떠름한 표정을 짓기도 했거든요. 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후배라는 이 박주호 의원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지 그리고 이제 외압에 동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조금 더 한 번쯤은 본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조금 외부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태규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네. 문제가 됐던 후원사 물품 강제는 바꾸기로 했어요. 이게 참
좀 뭐랄까요 재밌지는 않고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축구협회랑 배드민턴협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만 서로가 서로를 질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이 모두 질의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은 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민 경기용품을 사용한다라는 규정 네. 이 규정이 문제가 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발도 물론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 라켓도 용품 사용을 강제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원사 브랜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그래서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제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 회장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정을 하겠다,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좀 본인의 변명이기도 하겠죠. 훈련이나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집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관계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크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수들을 위해서 협회가 존재하는 거지 네. 선수들이 협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본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큰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설령 그게 훈련에서 온 물집이었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후원사 물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받아들여줄 수 있죠.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제 바꾼다고 했을 때 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한들 일단은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협회의 할 일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문체부가 정명규 회장 그리고 김태규 회장을 직접 만나서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번 네. 기회에 좀 체육계 전면적인 개혁이 가능할까요? 국회 현안 질의를 보니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우선은 문체부 입장에서도 내달 2일에 돌아오는 10월 2일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잘못된 점들은 지적하고 감독 거취에 관련해서는 축구협회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약간 목소리를 아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이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뭐 축구협회가 감독 결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지금 이제 공분이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항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공직 유관 기관 단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면은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단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주관이 개입되는 것이 좀 불합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문체부의 공식 질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상황인데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떤 그런 선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그리고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선수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문체부가 목소리를 좀 날카롭게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모경 위원, 진종호 위원의 발언들이 전혀 날카롭지 않았다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가오는 10월 2일까지 조금 보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프로야구 소식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기아 타이거스,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이렇게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서 이제 한 자리가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두산 베어스까지 4위 혹은 이제 5위까지 확보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자리가 이제 네. SSG냐 KT냐. 그런데 이게 어제부로 또 재밌어진 게 네. SSG가 사실은 좀 난적이라고 할 수 있는 NC의 하트 선수를 상대로 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반게임 차까지 이제 KT를 추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SSG가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남은 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약간 그 좌불안석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5위냐 4위냐도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KT가 막판 뒷심을 발휘한다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4위와 5위가 차이가 있냐면은 4위와 5위는 와일드카드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일드카드 매치가 생긴 이후로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4위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4위를 차지한 팀은 간략으로 계속 할 수 있게 됐고 5위를 차지한 팀은 비록 간략을 진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 경기 혹은 두 경기만 치르고 간략가 끝났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산 입장에서도 그렇고 SSG, KT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4위를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5강 싸움을 하던 롯데와 하나는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네. 시즌 초에 돌풍을 일으켰던 하나가 참 아쉽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1위까지 차지를 했을 정도로 네. 그러면서 대전에서 드디어 6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하는 건가 이런 이제 기대를 했던 하나 팬들이 많을 텐데 최원호 감독이 중도에 사퇴를 하기도 했고 손혁 단장 역시 이번 시즌을 마치고 사퇴할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김경문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 팀의 안정감을 좀 불어넣는 네.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류현진 선수도 사실은 시즌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등판 없이 내년에 많이 던져달라. 이런 이제 김경문 감독의 발언에서 보듯이 하나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모양새고 네. 롯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즌 중후반에 굉장히 좋은 뒷심을 보여주면서 혹시 가을 야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일단 트레징 넘버가 모두 소멸됐거든요. 이제 롯데 입장에서 남은 어떤 그런 희망은 하나일 것 같아요. 레이에스 선수의 200안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200안타 혹은 이 서건창 선수가 세웠던 201안타를 넘어선다면은 아마 이 레이에스 선수에게 골든글러브가 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팀에서 말하는 기록 몰아주기, 마치 김도영 선수의 40-40 몰아주기처럼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일한 희망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손호영 이 5명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세대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롯데도 타선에 있어서는 희망을 발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일엔 NC 다이노스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강인권 감독을 경질했는데요. 네. 8경기를 남겨둔 시점이었잖아요. NC 구단이 감독과 이별하는 패턴을 두고 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PD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쉽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감독을 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빠르게 결정권을 가져가야 마무리 캠프 그리고 이제 인선에 있어서도 조금 속도를 가해야 코치진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감독을 네. 선임하고 감독을 선임해야 코치진도 구성할 수 있고 코치진을 구성해야 마무리 캠프에 조금 더 확실하게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임할 수 있거든요. 네.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조금 의아했어요. NC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령탑을 교체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조직 문화를 지양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사령탑을 교체하기 싫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강 탈락이 확정됨에 따라 분위기 쇄신을 통해 2025 시즌 준비에 중점을 둘 시기라 판단해서 강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의미였냐면은 네. 이렇게 최대한 연속성을 가져가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권 감독이 보여준 행보에 대해서 감독 그 구단과의 어떤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해지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강인권 감독이 굉장히 좀 거취가 이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네. 좀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타이밍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았으나 어떤 그런 절차 그리고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는 NC 구단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자 양궁 레전드 오진혁 선수가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20일에 대한양궁협회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3일부터 26일까지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남녀 양궁 종합 선수권 대회에서 오진혁 선수에 대해서 은퇴기념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 양궁하면은 누가 선발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나가면 잘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죠. 양궁 선수들에게 있어 전국체전이 오히려 올림픽보다 더 힘든 무대다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만발을 쏘고도 패배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만발을 써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스토리들이 많았던 이 국내 대회였는데 이 대회에서 오진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현역 선수로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또 이제 국가대표 생활을 해왔고요. 런던 올림픽 때 이제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남자 개인전에서는 이제 올림픽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좀 값진 메달이었고 도쿄올림픽에서는 단체전 금메달을 또 따내게 됐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 은메달 2, 동메달 1를 따냈던 정도로 굉장히 좀 남자 양궁에 있어 레전드에 가까운 선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은퇴를 이제 하지만은 대한민국 양궁을 위해서 또 공헌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앞으로 앞날을 또 응원하게 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슈 정연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해를 올해 또는 금년이라고 하고 다음의 해를 뜻하는 표현으로는 내년과 이듬해가 있습니다. 내년과 이듬해라는 표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에 예문을 들어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못 갔지만 내년에는 갈 거예요. 금년에는 못 갔지만 이듬해에는 갈 거예요. 내년은 말하는 사람이 있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해를 가리키고 이듬해는 과거나 미래의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장에서 금년에는 못 갔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갈 것이다 라고 한 첫 번째 예문이 맞습니다. 이 두 표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듬해란 말이 제대로 쓰인 예를 들어보면 결혼한 이듬해에 아이를 낳았다와 같이 말할 수 있겠고 이 경우에 이듬해 대신 내년이란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내일과 이튿날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말하는 사람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날로 미래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말인데 반해 이튿날은 어떤 일이 있은 그 다음의 날을 가리켜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아침과 밤 공기는 서늘해졌지만 아직 낮에는 여름 기온이 남아있어서 옷차림이 고민되는 요즘인데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를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원주 27도, 대전 28도, 전남 구례는 30도, 경남 양산과 밀양은 3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만큼 올라서 덥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날이 개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화요일부터는 25도 아래로 낮아져 평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경북 지역에만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강원 영동에는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방지법 등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재보선을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정은 이공계 석사 1,000명에 대한 장려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 한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 대비 3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페루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정말 천운이었는데요. 현지 시간 25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격렬한 추격전과 교전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던 납치범 3명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경찰의 포위망에 걸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수류탄이 오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로스 차모스 델 나랑할이라는 범죄 조직에 속한 이들 3명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차량 뒷좌석 바닥에 몸을 숨겼던 한인 피해자는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피랍된 지 하루 만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천만다행으로 건강에 큰 이상 없이 현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10여 년 만에 발생한 교민 피랍 사건에 페루 한인 사회는 충격 속에 안전망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경제난이 겹치면서 현지에선 납치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4년 전 1,600여 건이었던 페루 납치 사건 발생 건수는 매년 늘면서 지난해 4,000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주 페루 대사관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범죄 조직들이 주로 활동하는 리마 북부 지역에서 납치 발생 건수가 높다며 치안 불안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만취 역주행 차량 때문에 또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어제 오후 전북 정읍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차량에 탔던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또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가로 추돌하면서 모두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가해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네, 그런가 하면 앞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강원도 영월에서도 똑같이 음주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가장인 30대 운전자가 숨졌고 3살과 5살 어린 자녀 2명과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중상을 입어 긴급 수술로 장애를 가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 아내분은 본인 몸도 얼굴부터 발끝까지 멍이 시퍼렇게 든 모습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당시 역주행한 23살 운전자도 숨졌는데 혈액 감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같이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음주 측정 앞에 도주한 뒤 아예 술을 더 마셔서 측정이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꼼수도 많아져서 참 걱정입니다. 네. 그래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게 위안 아닌 위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 7월 이후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실제로 이 차량이 몰수되거나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습관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잡는 분들 더 이상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은 물론이고요. 나 하나뿐 아니라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음주운전 절대 금물입니다. 네. 스위스에서 버튼 하나로 5분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른바 조력 사망 캡슐이 처음으로 사용된 논란이에요. 네, 호주 출신 의사가 발명한 조력 사망 기기 사르코 얘긴데요. 캡슐 안에 누워 당신은 누군가, 어디에 있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 버튼을 누르면 30초도 안 돼 공기 중 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져 5분 안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기기가 공개됐을 때부터 평화로운 죽음을 돕는다, 자살을 조장한다, 갑로들박이 오갔었는데 최근 실제로 이 기기를 사용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샤파우젠주의 한 숲속에서 60대 미국 여성이 이 캡슐을 사용해 숨졌는데요. 사르코를 공개했던 단체는 사망한 여성이 평화롭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당국은 해당 캡슐이 사용 승인이 되지 않았다며 판매와 운영 관련자들을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하네요. 캡슐 사용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단체 측은 약물 사용도 의사 개입도 없는 평화로운 방법이라 주장하지만 비윤리적인 죽음이란 비판도 거셉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논란의 단체는 함께 조력 사망하겠다는 영국의 노부부를 위해 2인용 캡슐 개발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논쟁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죽음의 캡슐 소식에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던 계기가 있었죠. 지난 2008년 김할머니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가족들이 당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됐었죠. 결국 가족들은 소송까지 내고 이후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긴 논의 끝에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본인의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법이 시행되기도 했고요. 연명의료 중단을 미리 결정하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날이 갈수록 늘어 2019년 이후 5년 사이 200만 명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연명의료를 거부할 권리뿐만 아니라 이를 종결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고요. 반면 종교계에선 생명권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 또 의료계에선 의료윤리 훼손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사망하는 조력사망 캡슐을 계기로 존엄삼을 둘러싼 고민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자율주행 택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했어요. 네, 26일 자정부터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대중교통 취약 시간대인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남 일대를 돌며 승객들을 태우게 됩니다. 운행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고요. 깜빡이를 켜고 차선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어느 정도 공간만 확보되면 차와 오토바이가 섞여 달리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노련한 기사처럼 주저하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마치 예전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미국 드라마에 나오던 그 키트 차량처럼 미래 자동차에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우선은 석 대만 운영을 하는데요. 4차로 이상 도로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석의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한다고 합니다. 네. 또 호출은 일반 택시처럼 스마트폰 앱 카카오티를 통해 간편하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자율주행 택시 운행구역 안에 있고 현재 빈 차인 택시가 있으면 서울 자율차라는 아이콘이 활성화되고요.
현재 서비스 구역은 봉은사로부터 개포로까지 강남과 서초구 일부 구역에 한정돼 있지만 내년에는 영역을 넓히고 운행 시간도 낮 시간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일반 택시처럼 편리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부를 수 있어서 택시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 시민들의 귀갓길을 돌 것으로 기대를 보고 있는데요. 시는 연말까지 자율주행 택시를 무료로 운행하고 내년 상반기엔 운행 대수를 늘려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던 가을이 오자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축제가 몰리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가을 참 놀러 다니기 좋은 계절이죠. 네.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도 많이 열리는데 문제는 많아도 너무 많아 고민이라고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려 226개의 축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한 달에 200개가 넘는다는 것도 놀라운데 개최 시기도 2일에서 6일, 11일에서 13일 기간이 집중돼 지자체끼리 치열한 방문객 유치 경쟁이 예상됩니다. 물론 전국이 축제 분위기면 흥도 오르고 효과도 있겠지만 몸이 하나뿐인 걸 어쩌겠어요. 여러 축제를 모두 찾아갈 수 없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국경일인 개천절을 낀 2일에서 6일 사이에만 전국에서 무려 69개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고요. 10월 축제 3분의 1이 이 기간에 열리는 셈입니다. 심지어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일정이 겹쳐 방문객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는 수원 화성문화제를 비롯해 고양 선인장 페스티벌, 시흥세계 커피콩 축제 등 15개의 축제 기간이 겹치고요. 전북도 임실 치즈 축제, 진안 홍삼 축제, 군산 시간여행 축제 등 3일에서 6일 사이 같은 기간 일제히 개최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마다 방문객이 흩어져 자칫 축제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고민이 깊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감동적인 사연 들어볼까요? 최근 폭우가 쏟아지던 강남대로에서 10차선 횡단보도를 내달린 번개맨이 화제예요. 네,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3일이었습니다. 1년 365일 번잡한 강남대로 왕복 10차선 횡단보도를 수동 휠체어에 탄 남성이 보호자도 없이 혼자 건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절반도 채 건너지 못했는데 신호등에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인데다 비까지 세차게 쏟아져 자칫하면 건너편 차량이 신호가 바뀐 것만 보고 출발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때마침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버스에서 나와 빠르게 달려 순식간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남성을 인도까지 데려다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버스에 올랐는데요.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사리지 않는 선행이 온라인에서 소소하게 퍼지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린이 세 번째 사람 등을 쓴 김지은 아동문화평론가도 마침 이 장면을 목격했다며 글을 올렸는데 버스 기사님이 튀어나와 휠체어를 안전지대까지 밀어들이더니 흠뻑 젖은 채 버스로 복귀하셨다. 마치 번개맨 같았다며 470번 1371호 감사하다라고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글이 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6,500회 이상 공유됐고 8,000개 가까운 좋아요가 달렸는데요. 서울 간선버스 470번을 운영하는 다모아 자동차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도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버스를 몰았던 주인공은 버스 운전 10년 경력의 이중호 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기사님 덕분에 추석을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살펴볼게요. 어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이 열렸는데요. 후보들을 향한 질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딥페이크 영상 속의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글로벌 EMB가 주최하는 제6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최종 후보 15명이 발표된 뒤 즉석 질문에서 던져진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질문하신 분들 뉴스는 보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뜩이나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가 크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무슨 의도로 저런 질문을 했는지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한 누리꾼은 여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에 대해 처벌하라고 죽어라 외쳤는데 미인대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게 하느냐, 여성 인권의 현주소다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공식 SNS에서도 항의성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한 누리꾼은 참가자들에게 성희롱한 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한 것 사과해라,
규모 있는 데에서 나올 질문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문매를 맞은 주최 측은 해당 질문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모습을 재현하는 영상 자체를 지칭하고자 한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낸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과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영상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딥페이크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한 것은 주최 측의 분명한 잘못이라며 AI 가상 기술이 영화와 광고, 교육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세태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질문을 제시한 것이었지만 이렇게 현재 딥페이크가 성적 불법 영상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질문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참가자들을 포함해 이로 인해 불편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이번에 또 책을 내셨다고요. 저 주시는 건가요? 네, 어제 바로 출간이 됐는데요. 네, 마음이 부자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된 지 14년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제가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한 것들을 쓴 책이에요. 네.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을 책이겠지만 네. 예비 부모가 읽어도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어떤 육아 기술서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사실 기술서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책들도 많고 뭐 애착을 증진하는 법, 놀이를 어떻게 해주는가,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런 책들은 많은데 이 책은 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것인가 해서 그런 마음으로 좀 쓴 책이고 이렇게 마음이 부자이다라는 말처럼 뭐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아마 아나운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모두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예비 부모님들 그리고 사실 부부 간에도 적용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네. 선생님이 책으로도 내셨지만 네. 마음이 부자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분들 요즘 참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아이가 마음이 부자인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로서 아이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다. 이러면은 이게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잘 살지 않을까. 좀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돈을 많이 물려주고 싶잖아요. 아니면 공부를 되게 잘 시키고 싶다 하면은 얘가 똑똑하면 그래도 험난한 세상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뭐 공부든 이제 돈이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음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부자라는 뜻은 우리가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겪을 어떤 역경이나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줄 수도 없고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친구를 만날지 어떤 연인을 만날지 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잖아요. 요즘 또 세상이 험하니까요. 네, 근데 어떤 이렇게 마음이 좀 부자다라는 말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와도 나는 이거를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나는 그래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런 희망을 볼 수 있고 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아이를 마음이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만큼 마음도 단단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소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박소영 선생님의 이 마음이 부자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책에 관심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총 5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딱 이 주제를 보고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어떤 부모 아래에서 마음이 부자인 아이들이 성장할까? 네. 정답이 있나요?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제가 여기 라디오에서도 꾸준히 얘기했던 얘기인데 사실 우리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부모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결국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사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최소 청소년기까지 이 우리 아이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외모나 어떤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을 닮았잖아요. 네. 아마 아이 보시면은 저런 것까지 나랑 닮았다고? 막 이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되게 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숨을 자주 쉬는 부모다. 이러면 한숨 쉬는 거, 아니면은 뭐 대화하는 방식, 말투, 아니면 코 파는 거, 막 방귀 뀌는 방식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부자이려면 부모의 마음이 부자여야 되고 또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좀 여유롭고 이런 그 좀 풍요롭게 마음이 풍요롭게 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부자가 돼야 네. 우리 아이도 마음이 네. 부자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앞서서 책 얘기해 주실 때 네. 육아 기술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마음이 부자인 아이로 키우는데 뭐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저도 그렇고 마음이 사실 쫓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사실 경제적으로나 사는 거는 우리가 뭐 몇십 년 전보다 너무 우리나라가 좋아졌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 정도로 여유롭고 부자인가? 부자라는 건 어쨌든 여유가 있고 쫓기지 않고 좀 느긋한 거를 우리가 네. 상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런가 이제 아. 생각을 해보면 좀 아닌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정보나 기술이 부족해서인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육아 기술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고 사실 이제 정보도 넘쳐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이유는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술과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허우적대다 보니까 방향도 잃게 되고 더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좀 궁핍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 아이를 대할 때만큼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 책에는 사실 기술보다는 부모의 마음가짐이나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부모로서의 태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아니면 이건 절대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선 피곤할 때도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배운 걸 써먹으려고 하다 보면 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사실 육아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모두가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신생아 때부터 뭐 책이든 유튜브든 막 다양하게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전문 용어도 많이 아시고 요즘에 아빠들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이 아시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AI처럼 부모님들이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놀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막 아이의 마음 알아줘야 된대서 마음 읽기도 하시는데 되게 이제 어색하게. 근데 사실 그런 노력은 너무 좋지만 이게 머릿속에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아이를 쳐다볼 때, 네. 아이랑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부모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막 일을 하시는 분은 일하고 남는 시간은 아이랑 보내야 되고, 집에 계시는 분도 사실 애 뒤치다거리나 집안일 하다 보면은 아이와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좋은 부모의 어떤 걸 해줘야지, 놀이의 질을 높여야지, 네. 막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해야 될 거, 투두 리스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정작 이 시간이 어색해지고, 근데 내가 해야 될 게 10가지인데 30분 안에 해야 돼요. 그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쫓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 머릿속을 비우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저 같은 워킹맘들이 가장 궁금한 네. 점일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부자인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시간과 네.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네. 뭐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특히 어릴수록 뭐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네. 무조건 양이냐? 그러면 무조건 양이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네. 퀄리티 타임.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은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양적으로도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연애할 때 떠올리시면은 될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되게 좋은데 되게 막 비싼데 막 그런 거를 간다고 해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나와 내 아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내가 힘든데 혹은 부모가 시간이 없는데 양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 시간 동안 가치는 있지만 정말 질 좋은 시간을 못 보낸다면 그것 또한 이제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시간 중에서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보내는지, 그러니까 질적인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워킹맘이고 또 병원도 해야 되고 라디오도 나와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뭐 사실 욕심이 많은 엄마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그러면 아이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일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 중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 중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1순위를 그 놀이 시간으로 둡니다.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고 씻기기도 해야 네. 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뭐 책도 읽어줘야 네. 되고. 막. 근데 이제 1번은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분배를 하시면은 네. 사실 저도 뭐 공부도 시키고 싶고 뭐 다양한 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다른 부모님들과 비슷한데 1번은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하는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로 둡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아이도 만족을 하고 이제 부모인 내 마음도 좀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걸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좀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좀 스스로만의 밸런스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너에서도 사실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이 놀이라는 거. 역시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그럼 어떻게 노는 게 필요합니까? 놀 때는 어떻게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내가 하고 싶은 놀이 신나게 실컷. 맞아요. 신나게 실컷. 그 신나게 실컷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놀인 거죠. 그 네. 놀이는 굉장히 본능적이고 능동적인 거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놀려면은 내려놔야 돼요. 네, 이 놀이를 통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네, 그것도 내려놓을까요? 그렇죠. 부모가 아이랑 잘 놀아주려고 해도 1번은 내려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항상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교훈도 주고 싶고 레슨도 주고 싶고 또 우리 관계의 애착의 질도 높이고 싶고 하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이 놀이 자체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못 흘러가는 경우들이 역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내려놓고 그냥 아이의 마음을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하자는 거 하고 아이 모습 보고 아이 모습을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놀아주시다 보면은 아이가 재밌어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사실 우리 아이가 행복할 때잖아요. 네.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 웃음소리. 그 들으면은 진짜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듣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그럼 아이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정서적인 공명의 순간, 같이 정서를 공유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늘어나는 게 실제로 이제 놀이가 질적으로 좋은 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들을 때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네. 현실 육아가 시작되면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네. 또 그래서 육퇴하고 나면 항상 잠든 아이를 보면서 미안하고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뭐 자괴감이 좀 몰려올 때도 있는데 네.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우선은 이 좋은 부모라는 기준이 상당히 높으세요. 좋은 부모라는 거는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화를 안 내면서 마음도 되게 잘 읽어주고 그러면서 훈육도 잘하고 그러면서 숙제도 잘 봐주고 네. 그러면서 나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어렵네요. 정말 요즘 말하는 육각형 부모를 스스로에게도 그 잣대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제가 뭐 아나운서님이나 누구한테도 좋은 부모님이세요 이러면은 저는요 사실 어제도 화냈고요. 선생님 어제도 저 이랬어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뿌리 깊은 겸손과 그런 이제 또 겸손의 미덕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나는 이런 건 잘해.
나는 다른 건 못하지만 이런 건 잘해.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냥 남들이 사실 칭찬해 주는 건 또 쉽지가 않잖아요. 남들이 사실 남의 육아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칭찬할 점들을 부부끼리 서로 찾아내 주시는 거죠. 아, 당신 오늘 애가 정말 빡치게 하던데 잘 참더라. 그러면서 화를 참는 모습, 그리고 그거를 참고 나서도 아이한테 성숙하게 돌려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그런 말을 이제 서로 해줘도 너무 좋고요. 스스로한테도 너 오늘 어제 정말 피곤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랑 집에 와서 10분이라도 그렇게 놀아주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 역시 난 너무 짱이야. 그런 말들을 서로가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또 자기 스스로한테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려놓고 나 스스로부터 마음이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계속 나는 못하는 거, 나는 어제 이걸 못했고 그저께는 이걸 못하고 나는 화를 냈고 이런 마음만 계속 하면은 마음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부모로서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일을 하는 거는 돈으로 보상을 받죠. 그리고 돈이 많지 않아도 일을 하면서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보상을, 사회적 보상이나 어떤 물질적 보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상을 받는데, 육아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보상을 스스로한테 줘야 됩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게. 네네. 스스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나운서님.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이러네요. 저도 네네. 똑같이. 이게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칭찬하는 연습이. 그래서 좀 우리가 부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너 결혼해서 좋아 물어보면은 결혼이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좋은 점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결혼하는 거죠. 근데 자랑하는 문화가 너무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를 좀 자랑하고 난 이거 너무 잘해. 남들이 봤을 때 사실 제가 엄청나게 100%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출산휴가를 3개월만 하고 모유 수유는 50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유 수유 50일 하고 일을 하러 갔더니 제 동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애한테 좋은 모유를 그렇게 조금만 먹이고 이렇게 돌아와서 되겠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에 제가 만약에 상처받아서 나는 모유도 못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다른 애도 돕는다고 여기 병원에 와 있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에 누리려고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궁핍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들은 조금 걸러서 들으시고 나 스스로가 좀 더 많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라도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마음만 읽어주지 말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좀 읽어주면서 맞아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겠네요. 네네. 우리 마음부터 부자가 돼야 되겠죠. 네. 마음이 튼튼한 아이로 성장시키려면 어떤 부모가 돼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세영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이 앤트 메리의 행복을 기다리며.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919님.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아이가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 아침마다 잔소리를 하게 되고요. 아이를 울리고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아침에는 어떻게 여유를 가져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가진다는 거는 네. 이 문제 행동에서 조금 떨어져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왜 아침에 우리는 시간이 없을까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아침에 늦는지부터,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늦은지, 그러면은 늦게 자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아침 시간이 충분히 일찍 일어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ADHD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계획성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아침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왜 늦어지는가? 네, 그것부터 봐야 근본적인 되고. 원인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제가 아까 내려놔야 된다고 한 게 이제 아침에 밥도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옷도 깨끗이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또 아침에 책가방도 스스로 잘 챙겨서 제 시간에 맞춰서, 이게 이제 4가지나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게 부모가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으면 밥을 먹고 양치질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자기 책가방 챙겨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우리 아이한테는 힘든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나눠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그러면은 내가 얘가 예를 들어서 밥은 뭐 충분히 잘 먹는 애다.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침은 빵 한 조각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놓고 좋은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아침에 늦잠을 얘는 잘 수밖에 없는 애다. 그럼 밥 먹는 거 좀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씩 내려 넣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좋은 경험을 만들어야 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하고 전쟁이 아닌 좋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2123님은요. 네.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아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하셨어요. 네, 이거 굉장히 사실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한 네.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마음이 부자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긍정적인 경험이 많아야 되고 마음이 부자라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믿고 내가 해나갈 수 있다. 어떤 사건이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스트레스나 역경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도 아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이겨 나갈 수 있겠다. 이걸 해보면 나는 회복될 수 있겠다 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네. 아 내가 이게 지금 당장 안 되지만 우리 부모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면 나는 이걸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인 거겠죠. 근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이 아이가 많이 공감받아본 경험, 그다음 내 마음을 많이 나눠본 경험,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야 마음이 부자의 나이로 이제 크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를 좀 믿지 못하고 네. 어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아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결국엔 안 될 거야. 이게 이제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든 아이들이 되겠죠.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연극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오, 요즘 좋은 연극 작품이 많은가 봐요.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공식 기록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느끼기에 올 한 해 가장 성공한 연극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진행자님도 아실 것 같은데 그 신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 박정자 선생님 이렇게 나오셨던 연극이 있었어요. 아, 네. 네. 뭔지 아세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네. 맞죠? 네. 네, 공감대가 확 형성되는. 네, 그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던 공연이고요. 서울 공연 매진되고 많은 지방 공연 다녔고 네. 다시 서울 공연 짧게 했고 또 지방 공연 다녔고 지역마다 초청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작품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인 그 7월 말에 모든 투어 공연이 끝난 그 공연인데 하는 지역마다 다 매진이었고 거의 매진이었고 그 선생님들 연기의 뭐 열정, 그 작품 완성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탄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예. 원로 배우들의 연기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궁금한데요. 당시에 표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다면서요. 예, 그 뭐 이런 고전 작품이 요즘을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이제 공연계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고전 작품에다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배우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관객들을 무대로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황정민 배우가 맥베스라는 공연 했었었고 또 이것도 아마 거의 매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전도연 배우가 또 갈매기 그리고 전무성, 손숙 같은 기라성 같은 연극계 배우분들이 다 같이 모였던 햄릿 연극이 또 있었고 이제 곧 올라갈 햄릿이 또 다른 햄릿이 있는데 여긴 또 조승우 배우가 또 참여한다고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여하튼 이렇게 연극 작품 그중에 고전 작품이 많이 올려지고 흥행하고 있는 요즘 현재 연극계 분위기인데 이런 작품들 사이에서도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매우 돋보이는 작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전국의 거의 모든 회차가 매진되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이런 고전 작품에 유명한 배우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관객분들이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 뭐 정확한 분석은 전문가한테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전문가 비슷하게 나오는 자리니까. 공연계 전문가시죠. 네. 뭐 근데 제 생각엔 세상이 막 빨리 바뀌잖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기기들도 막
빨리빨리 변형되고 휴대폰도 막 금방금방 새로운 거 출시되고 그리고 이제 AI가 우리 생활 깊숙이 좀 들어와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반대급부로 어떤 무언가는 좀 클래식한 분위기를 클래식한 그대로를 좀 유지하고 싶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 작품들 특히 뭐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경우에 대사 톤도 그렇고 그 대사 자체가 거의 시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더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연극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에 뭐 쇼츠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짧은 영상. 네. 이제 그런 것들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긴 호흡의 어떤 연극을 보면 뭔가 좀 환기되는 것 같고 정서적으로 좀 또 다른 그 어떤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이런 시대에 이런 연극들이 더 빛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 대표님이 공연 제작자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는 아주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진심 있으신 네, 진심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연극은 어떤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작품 올해 가장 임팩트 있었던 작품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요 작품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주 이 작품과 관계가 짙은 공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예.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진짜로? 방송 저희 KBS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처음 제목 들었을 때 이런 작품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웃고 넘기기엔 제목만 보고 재밌네 이렇게 넘기기엔 지금 현재 공연이 너무 잘 돼 있고 잘 되고 있고 심지어 많은 회차가 매진인 작품인데 일단 제목이 재미있고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그 잘 되고 있는 작품을 활용해서 뭔가 패러디한 창작 연극인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작품은 2013년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배우이기도 한 극작가 데이브 앤슨이라는 사람이 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13년에 뉴욕에서 있었던 그 국제 그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이랑 평론가들한테 큰 인기를 얻었고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관계자는 몰랐지만 공연계 관계자는 다 알만한 사람은 알았던 이런 작품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 알려드리는 거죠.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일단 그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좀 알려드려야 이 작품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면 좀 다소 철학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 사무엘 베게트라는 분의 작품이고 벌써 70년 전입니다. 1953년 파리 공연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해석으로 공연된 작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이 공연이 됐었는데 무려 1969년에 극단 산울림에서 초연되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 이후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1,500회 이상 공연하고 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만난 그런 공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 신구 박근영 선생님 등이 참여했었던 공연으로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었고 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극단에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요 내용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신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이 연기한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앙상한 나무 아래에서 그야말로 고도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근데 여기서 이 주인공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고도를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은 그 고도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보는 관객들한테 되려 묻는 겁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이냐? 좀 어렵죠? 아니요, 괜찮은데요. 저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진행자님은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청취자분들 자신 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배우들의 그 대단한 연기 때문에 가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가끔 애잔하기도 하면서 관객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리고 이제 연기하시는 배우분들이 워낙 대단한 배우분들이시니까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더 좀 크게 와닿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면 네.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세모전 가족들은 다 이해를 할 것이다 생각하셔서 자꾸 확인해 보시는 거죠. 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 사실 이 방송 제작사 대표가 듣고 있다고 그래갖고 저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이어서 그럼 네. 고도를 기다리면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작품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말씀드렸던 그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고도가 굉장히 좀 철학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실체가 없는 무엇인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는 아주 좀 명쾌해요. 간단히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네. 이 공연 장소는 공연장의 분장실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공연장의 분장실이냐면 바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공연되고 있는 공연장의 분장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의 그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의 주인공 두 명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현재 공연하고 있는 배우들이 불의의 사고가 생기거나 만에 하나 공연이 올라가지 못할 일에 대비해서 늘 대기하고 있는 대역 배우들이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대역 배우들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무대에 오를 수 있기를 기다리며. 네. 그러니까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무대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배우들의 이야기. 예. 이해됐어요. 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게 무슨 굉장히 옛날 코미디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주연이 되기를 기다리며. 그런 거죠. 맞아요. 그쵸? 무대에 올라가길 기다리며. 네. 딱 그겁니다. 예, 저는 이 시놉시스 듣자마자 진짜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놉시스 한 줄만 딱 들어도 좀 궁금해지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좀 어렵다면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갖고 무대 위에 오를 본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대역 배우의 이야기로 딱 풀어내니까 어렵던 주제가 훨씬 더 확실하고 현실감 있게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더 편하게 이해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관객들한테 당신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여기 무대에 있는 배우들한테는 나는 무대 위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이분들의 고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예술적인 작품에 대중성을 부여한 이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고 좀 감정 이입하기도 쉽고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도를 기다리며는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공연도 굉장히 짧고 한 90분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암전이 한번 나오는 걸로 한 1막, 2막 이렇게 좀 구성이 좀 나뉘는데 이 앞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극 중에 나오는 그 두 명의 배우가 한 명은 아주 경력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경력이 좀 오래된 배우고 한 명은 이제 막 시작한 젊은 배우인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자리에서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뭐 논쟁이 있기도 하고 젊은 배우한테 나이 든 배우가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나이 든 배우가 젊은 배우한테 넌 연기를 너무 못한다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약간 요즘 말로 뭐 요즘에 많이 표현하는 꼰대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하면 그 선배의 안 좋은 모습을 좀 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막 이야기가 말문이 막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연기를 알려줘요.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막 알려주거든요. 그런 모습이 연출적으로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재미있게 보이기도 해요. 이러면서 관객들 객석에서 이쪽 저쪽에서 웃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객석 분위기가 환기가 되면서 슬슬 풀려나가요. 근데 여기서 멋진 점은 관객들이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공연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나이 든 배우가 젊은 배우한테 연기를 알려주면서 본인이 연기에 대한 철학, 본인이 무대 위에 서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이 간절한지 저 사람이 기다리는 고도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면서 웃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저 간절함이 딱 그 객석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품의 무게감과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멋진 공연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우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제 배우들이 배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더 잘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배우라는 역할을 연기해야 되니까 더 진심처럼 보이고요. 심지어 이번 시즌의 캐스팅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배경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공연 중인 분장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그 공연을 보면은 저쪽에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의 녹음된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요. 왜냐면은 분장실에서 저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들의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면 실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이번에 연기했었던 신구 선생님, 박근현 선생님 목소리거든요. 그 목소리가 살짝 들려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대역 배우로 올라갈 그 대역 배우 역할을 하시는 배우분이 이순재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순재 선생님이 더 선배님이시죠. 네. 이 이순재 선생님이 그 대역 배우를 연기하고 저 위에서 신구 박근현 선생님이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네. 몰입감도 생기고 공연을 보는 이 설정 자체가 너무 실제랑 비슷해서 재미도 확 느껴지고 뭐 아주 찰떡이고요. 그리고 이 그 이순재 선생님 말고 나이 든 배우 말고 젊은 배우, 이 젊은 배우 한 명이 굉장히 열정적인데 이제 연기를 막 시작하는 배역이거든요. 누구예요? 이 역할을 샤이니의 최민호 군이 해요. 최민호 배우가 하는데 이 최민호 배우가 지금 드라마도 나오고 하고 있지만 연극 무대는 이번이 데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무대에 올라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노역 배우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막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최민호 배우, 이 두 명이 만나서 그 역할을 하니까 역할이 정말 찰떡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연의 어떤 메시지를 아주 관객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캐스팅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배우들이 참여해요? 네, 이순재 선생님이 최민호 군과 한 페어인데 이순재 선생님과 짜가리로는 젊은 배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페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우가 또 뮤지컬 배우 카이 씨예요. 그러니까 최민호 배우와 같은 역할을 카이 씨가 하는데 이 카이 씨는 또 그 성악을 하셨으니까 이순재 선생님은 목소리가 좀 걸걸하시고 카이 배우님은 또 이제 그 성악하셨으니까 목소리가 이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로 또 대비가 되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요 조합 말고 또 다른 조합은 눈물의 여왕에서 그 주목을 받았던 곽동현 배우가 이순재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또 합니다. 곽동현 배우가 좀 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순재 선생님이랑 비교하면 많이 어리죠. 그러니까요. 네, 일반적인 공연과 다르게 이게 페어별로 딱 구성이 돼서 공연이 끝까지 진행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 조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박수연, 정재원 배우까지 함께 세 가지 팀이 있는데 이순재, 최민호, 박수연 팀, 이순재, 카이, 박수연 팀, 그리고 곽동현, 박정복, 정재원 팀 이렇게 세 팀인데 정말 팀별로 아주 다른 느낌의 공연을 만들어내서 공연을 보는 재미도 아예 다른 공연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순재 선생님 하시는 공연을 봐서 네. 그 곽동현 배우가 하는 공연은 아직 못 봤는데 말로 듣기는 굉장히 에너지 있는 그 의미를 전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 씬이 그 이순재 선생님이 정말 연기를 다 쏟아내시고 마지막에 그 힘없이 탁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처럼 끝나는데 곽동현 배우와 박정복 배우의 이 페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네.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연 완전히 다른 느낌의 세 가지 공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봐도 되겠네요. 전 팀으로. 방송에서 여러 번 보셔라 뭐 이런 얘기 부담드리고 싶지 않은데 원하시면 네. 하시는데 지금 뭐 티켓이 거의 매진이라 뭐 구하시기가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